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수학 맡게 된 6반 담임 이현기입니다. 제가 6반이랑 7반만 들어가는데요. 공교롭게도 둘 다 과학 중점반이네요. 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과학 중점반, 그러니까 그때는 과학 특기자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과학 특기자반 1기로 선정이 되어서 잠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전공을 수학을 택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먼 선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잔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은 좀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요. 이 과목에 대한 약간의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일단 교재로 천재교육에서 나온 이준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쓸 거고요. 교과목 이름은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리고 부교재로는 이미 공지가 됐을 겁니다. 올림피아드 올림포스 수학 상을 쓰고요. 아마 2학기 때도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예전에도 강좌가 찍혀 있었으니까 굳이 이 영상 안 보시고 EBS에 있는 강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 교사가 어떻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에 3편 아니면 4편 정도로 올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선에서 이 강좌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이 페이지 목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보면서 천천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써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 지루하실 테니까 빨리 암기하세요. 아까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쓰면 뒤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 정도 쓸게요. 많은 내용 쓸 건 아니고 그냥 칠판에 써보고 싶어서요. 저는 글씨를 좀 못 쓰는 편입니다. 앞으로 수업 듣다가 좀 불편하시면은 말로 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 쓰고 있는지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대충 간격이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학년 내내 이렇게 6단원을 배우게 될 텐데, 6단원이면 먼저 좀 눈치를 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6개니까 하나, 둘, 셋. 아마 이게 1학기 지필평가 부분일 거고요. 이렇게 3개가 2학기 지필평가 부분이 된다는 것은 대충 아실 거예요. 대다수의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우리 학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우리 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냥 수학만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단원 한 단원씩 대충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이름이 저랬고 중단원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도 배우고, 두 번째로 뭐 배우냐면은 이런 거 배운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이랑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다항식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차피 중학생 때 배웠을 테니까요. 그 대상들을 지금부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수의 계산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쉽습니다.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산을 취해봤었지만 다항식들은 연산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에 2차 방정식 공부를 하면서 살짝 인수분해를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 인수분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낯설다는 점 여러분도 인지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에서 여러분이 아마 다음 학기, 이번 학기 어려워하게 될 부분이 요거일 거예요. 이거는 제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항식의 연산,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얘네들은 그냥 연습만 하는 부분에 하면 되는 부분이라면은 나머지 정리는 상당히 열심히 이해를 하셔서 문제들을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에는 중단원이 3개가 있네요. 첫 번째 단원이 이렇고 두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단원이 뭐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이게 좀 단어를 웃기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도 아마 얼핏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저의 선배 수학자들이 발견한 역사적인 순서대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수학적인 맥락들을 그냥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둘을 엮어 놓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특히 이 중에서 아마 물리 아니면 공학을 전공하게 될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냥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복소수가 얼마나 유용한지 고등학생 때는 모를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 가지고 엄청 많이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처음 배우게 되는 입장일 거잖아요. 되게 낯설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네들은 익숙하다는 게 좋아 보이죠? 상당히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수월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3학년 때 배웠던 근해 공식 같은 거 여기다가 잘 써먹으시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킬러 파트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 단원과 연계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인수정리라든지 인수분해라는 파트가 약하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사실상 풀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1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 다 뭐 익숙하다고 했었고 기존고사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학교 수학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중학교 수학에서 한 스텝씩만 더 나온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서 풀기 좋은 장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면 문제도 좀 빨리 풀려요. 근데 문제가 빨리 풀리면 많이 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게 잘 됐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중학교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수준이랑 고등학교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취하라고 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처럼 면 문제 많이 풀면은 내가 이번 정기고사에서 지필평가에서 문제집 한 3번 정도 풀면 내가 거의 다 맞지 않을까 아니면 A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복수수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요 부분들 대단히 잘 풀리긴 할 건데 문제들 분석하는 연습들을 미리미리 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 중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라고 설명을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복소수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공과대학이나 물리를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복소수가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사실 뭐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소수가 꽤 유용하고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데 고등학생 때는 이게 왜 유용한지 몰라요. 왜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실수 체계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대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도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그냥 배우고 1학년 때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도형의 방정식 이제 다음 것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가 평면좌표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옆에 쓸게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먼저 한숨 쉬고 가자면, 제 생각에 요 단어는 내용이 적어요. 내용이 적은데 아주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써먹을 수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똑같이 어려워지는, 난이도도 같이 따라서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1, 2단원에서는 배수학, 그러니까 식에 대한 부분을 배우긴 했는데 갑자기 도형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이 평면좌표라고 하는 대단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식과 이런 표현이 맞는 건데요. 식과 도형의 연결고리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원흉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살짝 다뤘을 것이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도 또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도형의 이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도형의 이동이, 이거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컨포멀 맵이라고 하는 건가? 컨포멀 맵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배우고요, 요거 안 배워요.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도형의 이동 이 네 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그럼 누군가는 이 두 가지를 더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게 수능에 아주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단어는 아니에요.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내용이 적고 그게 유용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하시면서부터는 어떤 습관을 들이셨으면 하냐?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의 좀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다각화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도형의 내용들이 되게 곁다리처럼 나오긴 하는데 엄청 주되진 않아요. 알면 좋은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끝장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모두 똑같이 동등한 상황에서 어려워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내용이 확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 도형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제가 1학기에는 이렇게 3개 정도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2개 반 정도? 한 2개 반 정도 1학기 때 시험 본 다음에 이게 나머지 부분부터는 2학기 지필평가하고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3단원 공부하시면서부터는 좀 긴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단원 공부하면서는
자기가 되게 뛰어난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남이 뛰어난 생각을 해낸 것을 자기가 되게 잘 훔쳐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단원까지 대충 얘기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래요. 아니.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수학자들은 집합이랑 명제를 너무나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그 과학 중점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가 아니고 과학 중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공대 가겠다 이런 소리로 들려요. 저한테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더러 있겠지만요. 요 단어는 전공자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반적인 부분 아니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체 부분에서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은 현대수학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막 이거 빼놓고 나서야 이런 것들 빼놓고 나서야 다 막 17세기 정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전에 배웠던 그런 공부라면은 이거는 18세기, 19세기 이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현대수학이면은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학교 종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튼 학교에서는 이 집합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서 시험을 내기,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수준이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 비해서는 되게 얕은 수준일 거예요.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자신 있겠지만 제 경험상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은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혹은 근해 공식을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대답 중에서 제일 좋은 대답은 근해 공식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대답은 근해 공식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이 업저구일 때 x가 업저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최고의 대답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빼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수학의 레벨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한다면 특히 명제 파트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집합도 잘 하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높지만 평가하는 자체는 낮다더라 라는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중학교 거 확장이에요. 이거는 조금 새로워요. 이건 아주 새로워요. 그리고 함수는 정말 대단히 새롭습니다. 대단히 새롭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중학생 때 뭘 배우냐면은 1차 함수 배웠죠? 이게 비례 함수라고 했을 거고 직선의 방정식도 1차 함수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함수로서 배우진 않고 그냥 도형의 방정식으로 배우니까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반비례 함수였을 거예요. 6학년 2학기 때 살짝 힌트가 나온 다음에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살짝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2차 함수 공부합니다. 물론 1차 함수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 대한 초급 개념들도 살짝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요 단원이 뭐 하는 거냐면은 함수의 근본을 따지는, 함수의 구성을 따지는, 함수의 일반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또 현대수학의 일부분, 현대수학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웃긴가요? 아니면 뭐 최신 수학 중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좀 압박이 되는 단원일 거고요. 그래서 추상성이 크고 어렵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실 거고 여러분이 적어도 대학을 문과대학 혹은 뭐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이 함수구나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이 올해 배우려나 내년에 배우나 그것도 대충 변수 5개짜리 혹은 뭐 변수 4개짜리 방정식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함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 반대로 발수 상태 방정식 같은 거 나올 것이고 뭐 기타 등등 나오거든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모델링들이 다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 대한 초급 이론을 배우는데 초급 이론이라고 말은 했는데 난도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함수의 일반론 배울 것이고 고1 때 이만큼 배운다. 근데 함수가 지금 유용하다고 엄청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고1 때만 함수 배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2 때는 뭐 배우냐면요. 아마 카메라가 지금 여기까지는 보일 것 같아요. 지수함수, 우수함수, 삼각함수 고2 때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든 분석을 수투와 미적분을 통해서 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은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걸쳐서 함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대학 레벨에 가장 근접한 고등학교 수학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미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이 뭐냐면 함수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일반론들을 1학년 때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진 함수들을 살짝 배워요. 살짝 배운 다음에 그 함수들의 특징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함수들을 다시 분석을 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함수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학기 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오늘 한번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이거를 과학중점반 학생들한테 좀 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건데요. 메시지 보내봤자 뭐 정원 몇 명 되더라? 28 더하기 18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44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4명 중에 제 예상인데 한 대여섯 명 볼 것 같아요. 그 대여섯 명 학생들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 안 들은 학생들 내팽개칠 것 없어요. 이거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과학중점반을 가르치려는 교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은 과목 소개이긴 하지만요. 말 좀 빠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함수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어렵다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학기의 지필평가 난이도가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대충 요 중단원 좀 떼가지고 2학기로 보내버리는 학교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1학기랑 2학기를 좀 맞춰주려는 노력인데, 제가 방금 전에 요 집합과 문제 쉽다고 했어요. 요 함수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쉬워요. 그러면 둘 다 어렵다고 했는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좀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 공부하시게 될 테니까 긴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우의 수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학생들도 저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단원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되게 쫄아있을 수가 있어요. 움츠러들어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진짜 멍청하구나. 나는 수학을 공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의 난도상의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텐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역전 가능한 혹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3월이니까 한 뭐 8개월, 9개월 뒤에 12월쯤 됐을 때 느끼게 될 거예요. 나 진짜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니 여러분이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면 이 단어니 일종의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중단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중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얘네들이 확률과 통계에 대단히 많이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학원에서든 아니면 중학교에서든 많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수능이 좀 개편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아마 확률과 통계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자체는 3학년 때 이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학교 교육과정상 3학년 때 이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가볍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랑 그리고 교과 연계, 그러니까 교과의 개수 이통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내용이 그냥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많이 쓰여 있는 내용들은 여기 책 조금만 넘기면은 이 목차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2학기 동안 수업하게 되면서 다 어차피 알게 될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지만 저도 석식을 신청을 해놔서 아마 여러분 질문 받으러 오시면은 친절히 대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가 방과후를 굉장히 열심히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학 강좌들도 좀 열심히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도별로 많이 개설을 해놓을 작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진짜 단순히 중학교 때 공부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충 문제집 한두 번 돌려보면은 A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큰일 나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만 요 1, 2단원, 그러니까 5월쯤에 보게 된 1차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3번, 4번 정도 풀었더니 내가 그래서 그래도 반에서 좀 중간 이상은 가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에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한 3번 푼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문제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되네요. 내가 3번 풀었더니 안 되네? 그러면 5번 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냥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비극 끝나지 않거든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단원이에요. 그렇게 5번 푼다고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 5번 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과외도 하나 더 붙이고 학원도 하나 더 다니고 뭐 문제집 가지고 한 7번, 8번 풀지? 라는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어려운 책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을 건데,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어려운 책들을 보고 나서 나도 이 책을 풀면은 옆에 있는 이 친구처럼 잘할 수 있어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수학 점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7번씩 풀었어요. 이때는 3번 풀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때는 7번 풀어요. 그러면은 국어랑 영어 공부 그리고 과학 공부는 언제 하시게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험 성적들이 다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좀 진짜 제 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 많이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푼다기보다는 문제 잘 해석하셔가지고요, 문제풀이에 다각화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산 연습을 끝까지 꼼꼼하게 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수업 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니까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문제집에다가 아니면 뭐 교과서에다가 여기다가 막 그 문제 3번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짧은 되게 작은 공간에다가 풀이를 다 쓰려고 하실 텐데,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그냥 따로 노트를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클립보드 같은 걸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었고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메모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진짜 재능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능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재능 믿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좋은 방법, 그리고 성실한 태도, 그리고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또 옆에 다른 선생님들도 수학을 저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1학년 수학 새 선생님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선생님이든가 아무튼 그 새 선생님 혹은 내 선생님들의 경향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시험이 대충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많아요. 문제집 많이 푼다고 해서, 아니면은 인강 나쁘진 않은데요, 뭐 인강 한두 개 듣는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수학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공부 시간을 단순히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T 지금 제가 몇 분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한 3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기 써있는 첫 단어 이거를 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들만 쓸 거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